앙드레 코스톨라니 최후의 역작으로 증권 거래와 투자 심리의 중요한 변수인 투자의 근본적인 비밀과 기술 등을 안내한 돈 관리 지침서다. 저자는 투자자들에게 21세기 증권 시장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 그리고 변화와 상승, 하락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님이고 옮긴이는 한윤진님, 펴낸 곳은 미래의 창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19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났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18살이던 1920년대 후반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증권 투자를 시작하면서 증권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후 뛰어난 판단력과 확실한 소신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투자의 대부가 되었고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 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 80여 년의 세월 동안 코스톨라니는 순종 투자자라는 자유 직업가로서 투자라는 지적 모험을 즐겼으며 타고난 예술가적 자질과 유머 감각을 살려 쓴 유쾌하고 재미있는 투자 관련 글들로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로도 명성을 날렸다. 이 책은 1999년 2월 그의 나이 93세 때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0년 9월 탈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9월 14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하고 떠났다. 본문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1000% 혹은 10000%의 거대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사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이 순서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투자자는 없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하락하면 극소수의 주식만이 하락을 면할 수 있다. 성장 산업은 약세장에서도 주가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산업 분야의 최고 기업이라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러한 기업인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는가? 갑자기 치솟는 강세장 같은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금이 막히면 미래 유망 주식이라도 살 돈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 증권 시장의 흐름이 전환되어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 되면 성장 주식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상승 기간 중에도 그렇다. 유동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전성기가 이미 지난 그리고 현재 하락세에 있는 종목도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다가 언젠가 약세장이 되면 이 주식은 폭락할 것이다. 요컨대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들일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하라. 적어도 20년 이상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일반적 추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성장 산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 나의 원칙을 기억해달라. 즉,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이후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은 개개의 산업 분야 혹은 개개의 종목에도 유효하다. 전체 시장이 상승 운동의 제2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식은 과매입된 상태인 경우가 있다. 한 산업 분야의 상승 및 하강도 항상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초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진다. 이때는 시장의 성장 속도와 규모가 아주 커서 부실 기업도 살아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후 그 산업 분야는 서서히 성장한다.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고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이 과정은 마치 필터로 거르는 것과 같다. 대부분 기업은 유아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합병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남게 된다. 그러다가 이 산업 분야가 침체기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선별 과정이 진행된다. 모든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가장 강한 기업만 몇몇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오늘날 이런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부른다. 19세기의 철도 회사, 20세기 초의 자동차 산업이 그런 예이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크라이슬러가 오늘날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동차 회사가 손실을 보고 없어져야만 했던가. 혹은 로열 더치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석유 회사가 사라졌던가. 나중에는 컴퓨터 산업과 전자 산업도 마찬가지 운명을 겪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도 동일한 운명을 겪을 것이다. 새로운 분야는 지그재그식으로 발달한다.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서 성장과 후퇴를 반복한다. 그러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어느 단계든 후퇴 시에는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은 죽는다. 이와 평행해서 주가 역시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러나 주가는 실제 발전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주인과 개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보라. 투자자는 성장 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한 가격에 탑승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거래소에서 일단 성장 계열군으로 인정받게 되면 투자자는 10배, 때로는 100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과거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주식의 적정한 가격.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와 꼭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주가는 항상 제 가치보다 높거나 낮았다. 그렇다면 과연 주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증권거래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주식의 가격은 항상 정해져 있고 컴퓨터로 계산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일 뿐이다. 그 때문에 컴퓨터로 증권의 흐름을 측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어긋나는 것이다. 주식의 예측과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 기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매일매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요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구매자의 기분, 개인적인 문제, 지난밤의 수면 상태, 가족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주가 수익률, PER에 대한 판단도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증시 분석가들은 어느 주식의 주가 수익률 15가 낮은 것이라고 하며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증시 분석가들은 똑같은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고평가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서는 미래의 전망에 대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고 혹은 저평가는 수학적 공리가 아니라 상대적 판단이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가 수익률을 주식 분석의 기초라고 한다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만 사고 인터넷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계산에 의하면 인터넷 주식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손실을 보아왔거나 현재도 손실을 보고 있고 따라서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이다. 그러나 이 주가 수익률에만 의지했더라면 나 역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다. 턴어라운드 주식, 잿더미에서 살아나온 불사조. 미래의 성장 계열군을 미리 알아내고 그 중에서도 우량 기업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물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나 IBM이 우량 기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에 과연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 투자자가 만약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이고
기술적인 세부 지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나는 소위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다. 턴어라운드는 전체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어 손해를 보고 있고 곧 파산 지경에 이를 기업을 말한다. 시세는 물론 바닥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주가는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클라이슬러에 투자한 예였다. 1970년대 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 주식을 3달러에 샀다. 브로커는 크라이슬러가 망할 것이라면서 빨리 팔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이다. 사실 50달러짜리 주식이 3달러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판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였다. 기회와 리스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면 3달러밖에 건지지 못하지만 기업이 희생하면 손실은 30달러 이상일 수 있다. 크라이슬러의 경우 나는 브로커가 조언한 것과 정반대로 투자했고 그 결과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을 들어주었다. 전설적인 자동차 회사 경영자인 리 아이아코카는 크라이슬러의 재생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 결과 크라이슬러의 시세는 3달러에서 폭등했고 액면 분할과 다임러와의 합병까지 계산하면 150달러에 이르고 있다. 증권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의미 없는 단어들. 많은 분석가들은 투자를 투기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로 나눈다. 그러나 나는 이 구분이 피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투자 가치의 질이 아니라 양에 근거한 차이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자본가가 적은 액수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술주를 샀다면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안고 하는 보수적 투자이다. 반면에 한소 시민이 자신의 한도를 넘는 신용으로 확실한 우량주를 샀다면 그는 투기를 한 것이다. 투기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의 차이는 단지 비율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분석가들이 보유하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웃기는 이야기이다. 과거에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것을 팔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주식을 못 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주식 매매 수수료가 그들의 유일한 논거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수수료가 싼 때에는 무시해도 좋을 말이다. 분석가들은 대부분 가격이 이미 급상승한 주식을 보유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투자자가 이미 수익을 보았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증권 분석가들은 모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주식을 자신의 시각으로만 판단한다. 주식을 100에 샀다면 200으로 올랐을 때 비싸졌다고 말한다. 20으로 떨어지면 싸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 년 전에 같은 주식을 20에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혀 달리 볼 것이다. 즉, 이 사람에게 50은 이미 많이 오른 것이다. 그리고 200에 산 사람은 20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싸다고 할 것이다. 주식의 값이 싸든 비싸든 이것은 오직 기업의 기초 지표와 미래의 전망에 달려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투자자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 그가 주식시장에 합승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값이 1000% 오른 주식이라도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고 80% 떨어진 주식이라도 사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이는 물론 턴어라운드 지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이 모두 회생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사기 전에 왜 이 주식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크라이슬러에 투자하면서 나는 리 아이아코카를 생각했으며 그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브레머 불칸과 페남에서는 그 어떤 재기의 가능성도 보지 못했으므로 사지 않았다. 차트, 수익은 가능한 것이고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의 도움으로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차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에 대해 나는 차트를 읽는 것은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을 찾는 일이다라고 대답하고는 했다. 그러나 나는 요즘도 기꺼이 차트를 본다. 공자도 말하기를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오늘까지의 가격 곡선은 진실이지만 내일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따라서 차트는 20개 이상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분석은 모자이크를 토대로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헤드라인 숄더 패턴, 이중 천장 패턴, 둥근 바닥 패턴 등 그로테스크한 형태의 차트에 유혹되는 것은 돈을 죽이는 것이다. 차트 애용자들은 지그재그 운동의 작은 커브까지 놓치지 않고 이용해 미래의 곡선이 어떨지 예견하려고 한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패턴을 이용해 이미 곡선의 어느 지점에서 주식을 사고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그러나 내 경우에는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 수준에서 판매할지 아직 모른다. 50% 낮게? 아니면 300% 높게? 많은 증권 딜러들이 차트 전개에 따라 매일 그날의 매수 매도를 행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는 얼마 못 가서 증권 시장을 떠났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쿨른바흐의 한 강연회에서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어느 차트 생산업체의 사장이 내게 빈정거리며 말했다. 코스톨라니 씨, 저는 차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 밖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L이 절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수해 주었다. 당신은 차트를 팔지만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지요? 물론 차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증권 시장의 경주에는 위로 달리는 말과 아래로 달리는 말, 오직 이 두 마리의 말밖에는 없다. 차트를 신용하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처음에 차트를 이용해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 후로는 차트 맹신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카지노 공원에 친구와 같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친구에게 다가와 친구의 아들이 룰렛 게임에 혼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친구는 느닷없이 앉아서 해, 아니면 서서 해라고 물었다. 서서 하면 이기든 지든 잠깐 하고 말겠지만 앉아서 하면 쉬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날릴 게 뻔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모든 게임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즉, 돈을 따는 것은 운이지만 돈을 잃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차트를 신용하는 사람은 은행의 분석팀이나 투자회사 직원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차트에 따라서 고객의 돈을 투자한다. 브로커에게는 이런 종류의 고객이 최고의 봉이다. 이 고객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고개를 하다시피 하고 수백만 대의 돈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고객 덕택에 브로커는 먹고 살고 부자가 되지만 고객의 돈은 점점 줄어든다. 투자자의 기호에 맞춰 수도 없이 많은 차트 이론이 만들어진다. 이 이론들은 언제 어떻게 사고 팔지를 정확하게 정해놓는다. 나는 이런 이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차트를 이용할 경우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칙이 하나 있다. 차트를 읽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차트 이론에 엄격하게 충실해야지. 거기에 정치적, 경제적, 사적인 생각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세란 중요한 요소들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요소들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요세프 유베르의 말처럼 누구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 역시도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는 차트가 둘 있다. 이 두 가지 차트의 법칙은 차트 숭배자들의 레퍼토리에 흔히 나오지 않으며 개별 주식과 관련된 것이지 주가지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병원에서 개별 환자의 체온 차트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모든 환자의 체온을 종합한 차트를 그린다면 환자 개개인의 진단을 내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 법칙은 MW 이론 및 이중상승 이중하락 이론이다. 이중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마지막 최고 시세가 다음 시세에 의해 초과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몇 번 반복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차트가 몇 번 M을 보여주면 이것은 천장, 즉 최고에 달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 이 매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으면서 어느 종목의 주식 10만 주를 주가 90에 팔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주가가 90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주식이 다 팔리고 나면 다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하강 시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주가가 이전 최저점을 넘어서 떨어지면 이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이다. 반면 W의 형태가 반복되면 이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때는 주식을 다 사가려는 기업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주가를 유지하려는 집단이나 대형 은행 등이 특정 기업의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증권 용어로 주가 관리라고 한다. 이중상승 이중하강 이론과 MW 이론은 오래된 차트 법칙이며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문제는 차트 신봉자들이 차트를 보조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다. 몬테카를로나 바덴바덴의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몇몇이서 한 조를 이루어 각자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사람은 숫자를 걸고
다른 한 사람은 컴퓨터로 계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결과를 전달해 준다.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공동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묻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돈을 좀 따면 기분이 부풀대로 부풀어서 자신들이 백발백중 정확한 수학적 규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벽 3시경이 되면 몇 푼이라도 구걸에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나선다. 대부분의 차트 숭배자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